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건우산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삶이란 운명 앞에 약자인 자신의 처지를 깊이 고뇌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삶이 아닐까. 악언을 앞두고도 끝내 살아보리라 다짐한 내 선배님의 삶처럼. 10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 유엔은 호모 헌드레드, 즉 100세 시대의 도래를 공식화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5년에 유엔에서 발표한 100세 시대 생애 주기별 연령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 17세에서 65세 청년, 65세 79세 중년, 79세에서 99세는 노년, 그리고 100세 이상이 되어야 장수 노인이라고 칭해지게 된다고. 이 책의 저자인 정신과 의사 이건우 박사의 의료 봉사 활동을 위해 자주 가곤 했던 네팔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수명을 100세로 설정하고 그 시기를 다음과 같이 4개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1살에서 25살까지 세상에 태어나 배우고 학습하는 시기, 25세에서 50세 익힌 것을 바탕으로 실행해보는 시기, 51세에서 75세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기, 76세에서 100세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기. 이 논어에 나오는 데는 70부터가 완전 자유로운 시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상 같아요. 위에 나왔던 유엔에서 발표한 것과 그 다음에 네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르면은 아직 우리는 청년이며 익힌 것을 바탕으로 실행해보고 아직은 더 모험해야 하는 시기다. 저자의 책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를 5년 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85세가 되신 원래 새로운 책을 또 내셨다. 참 대단하네. 85년의 경험과 통찰이 담긴 이 책은 곁에 두고 자주 들춰볼 봄직하다. 지금 당장 베풀 수 있는 7가지 나눔 챕터의 택시기사 에피소드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다. 그 챕터에서 소개된 무제칠시, 다시 말하면 물질이 아니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는 나도 남들에게 베풀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여기에 무제칠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 자비롭고 미소 띤 얼굴,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씨, 친절한 행동, 착하고 어진 마음, 편한 자리를 양보하는 자세, 잠잘 곳을 제공해주는 배려. 떠올리면 웃음이 나는 따뜻한 추억을 최대한 많이 만들 것이라는 것도 새기고 싶은 조언이었다. 제목 앞에 어차피 살 거라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어차피 살 거라면은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책 속에 밑줄 긋게 보면은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에 이런 것이 아니다. 과거에 나는 그대로 멋졌고 현재의 나는 이대로 괜찮다 하는 얘기가 24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 독창적인 예술품이다. 세상에 딱 하나뿐인 삶이다. 그러니 습관적인 비교와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으로 자기 인생의 벽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온전히 자기 삶을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특별한 일, 재미있는 일 하나 없다고 지루하게 살지 말라. 찾아서 누리려고 하면은 즐거운 일은 늘 우리 곁에 있다. 대접받으려는 수동성이야말로 세상과 불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인생의 재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태도가 결국은 인생을 정말로 재미있게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밑줄 긋기처럼 중요한 내용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용서의 문제를 상대와의 관계 차원이 아닌 나의 차원으로 전환하는 것,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 상처로부터 멀어지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해 해야 하는 용서의 첫 걸음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감정을 증폭시키지 말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는 것이다.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사소하고도 소중한 추억들이 모여 인생을 빛나게 한다. 추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당신이 포착한 오늘치 추억이 먼 훗날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좋은 추억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며 살기를 바란다. 우리는 일상의 곳곳에서 즐거울 수 있다. 결국 남는 것은 행복했던 추억뿐이므로 이렇게 참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작가와의 인터뷰가 좋은 글이 쓰여 있는데, 인터뷰에서는 행복은 신기루, 작은 즐거움으로 슬픔 덮고 살아야. 이 85세가 된 정신과 의사 이건우의 인터뷰의 제목입니다. 50년간 15만 명 돌본 정신과 의사가 밝힌 행복의 과학. 원한, 분노, 불안 없앨 수 없어 작은 재미로 덮어둘 뿐. 임종 체험은 오만한 것. 죽음은 연습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노인이 청년에게 줄 것은 가르침 아닌 경청. 참으로 참 어른다운 말씀입니다. 3대가 같이 사는 독립집합가족. 현관 비밀번호는 비밀에 붙여. 멋쟁입니다. 85세 정신과 의사 이건우 씨의 참으로 삶은 제가 볼 때도 부러운 이런 존재입니다. 이화 여대 명예교수이자 50년간 정신과 의사로 살아온 이건우 선생을 만나러 평창동 가족 아카데미아를 찾아갔다. 그가 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을 읽고 나서다. 김명석 교수의 100년을 살아보니까 100세 시대 인생을 돌아보는 성실한 교과서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은 눈 감는 순간까지 야금야금 반전의 재미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100세 참고서다. 50년간 15만 명을 돌본 정신과 의사는 말한다. 살아보니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좌우되었고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고. 그래서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사소한 즐거움을 잃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책갈피 어디를 펼쳐도 구체적 지혜와 노화의 생기가 넘쳐 흘렀다. 선생은 현재 시력을 거의 잃어 아내이자 내 대학 시절 은사인 이동원 선생,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로 정년 퇴임 후 생애교육터인 가족 아카데미아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에게 연락해 인터뷰를 잡았다.
제목은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인데 앞에 작은 명조체로 어차피 살 거라면이라는 부제를 담았더군요. 두 어절의 분위기가 달라서 놀랐습니다 하니까 나는 제목을 어차피 살 거라면이라고 짓고 싶었어요. 우리 중 누가 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저 세상으로 떠나는 것도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지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가옹치마라 하잖아요. 어차피 주어진 생명이니 나름대로 즐기다가 저 세상으로 가자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85년을 살아오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물으니까 나이 든다는 게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냥 슬퍼지도 않지요. 허허, 즐겁지 않은 게 나이 드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지요. 100년을 살아본 일을 쓰신 백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와는 또 다른 지혜를 보았습니다. 철학자와 정신과 의사는 삶을 통찰하고 기술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더군요. 구체적으로는 무슨 차이가 있던가요? 철학자가 관조적이라면 정신과 의사는 좀 더 생활적이랄까요? 김형석 교수는 자기 성찰에서 인류의 성찰로 나아간 분입니다. 나는 타인의 상한 마음을 다루는 사람이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100세에 재혼하겠다고 농담하는 그 어른에 비하면 85세인 저는 어린지요. 무엇보다 그 아내 되시는 이동원 선생과의 동행이 아름답습니다. 사회학자와 정신과 의사가 만나 인간과 사회의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통합을 이루셨네요. 남들은 통합이라고 하지만 나는 쑥스러워요. 부부지간뿐인가요? 3대 13명의 가족이 한 채의 빌라에 모여 사는 가족의 통합은 놀랍습니다. 손주들과 잘 통하시는 모양입니다. 노인이 청년에게 해줄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경청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고요. 선생 자신도 늘 부드럽게 맞장구를 쳐주셨던 외할머니와의 대화를 아름답게 기억하신다고요. 노력이 대단하십니다. 허허, 제가 풀꽃 세상이라는 환경단체에서 주는 그런 최우수 인터넷 댓글상도 받았고요. 그 단체가 기령이나 자전거에 상을 주는 재미난 곳이죠. 그런데 이제 눈이 나빠지니 그렇게 좋아하던 소통도 못하겠더라고. 왼쪽 눈은 네팔 의료봉사하러 다닐 때 실명했고 오른쪽 눈도 황반변성으로 세상이 흐릿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이분의 생각들이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요. 그러니까 네, 눈은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일을 찾자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잘 안 보이니 뭐가 또 보이시던가요? 이런 물으니까 지방 강연 갔을 때 일이에요. 강연 도와주신 교수님이 계단 내려갈 때 내 손을 잡아주셔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잘 안 보이는 건 슬픈 일이지만 그 댁에 김 교수님 손을 만지게 돼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손을 만지다와 잡다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일러주더군요. 인생의 슬픔은 일상의 작은 기쁨들로 회복된다는 사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해석의 힘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지만 인생의 슬픔이 작은 기쁨으로 회복되긴 않아요. 잠시 일절 뿐이죠. 인생은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그 끝이 죽음이라 슬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언제 기쁘십니까? 하니까 순간순간 작은 일에 기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때 기쁘고 아이를 생산해서 키워낸 것도 기쁩니다. 친구와의 그 좋은 인연도 기쁜 일이고
네팔에 의료봉사 다닌 것도 광명 보육원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행복과는 다른가요? 그러니까 행과 불행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기루지요. 있지도 않은 걸 억지로 만들어냈어요. 의학적으로 행복과 가장 가까운 상태는 쾌락이에요. 소망했던 걸 이뤘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죠. 그렇다면 불행은 무엇인가요? 물으니까 행복하지 않을 때죠. 경계는 명확하지 않아요. 간소하게 끼니만 때워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진수성찬 살에 먹어도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신기루와 같으니 바닥부터 따질 것이 못됩니다. 가타부터 따질 것이 못됩니다. 분명한 건 자기 성질대로 잘 살다 보면은 만족하고 만족이 지속되면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참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과 군대를 들락거릴 땐 인생이 왜 이리 안 풀릴까 답답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렸는데 부양을 못하니 괴로웠죠. 애들이 넷이나 되니 새빵도 잘 안 줘서 이사도 밥 먹듯이 했고 이동훈 선생이 혼자 살림을 꾸렸는데 그때 생각하면 머리가 휑해져 기억도 안 나는데요. 아내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지요. 그럽니다. 참으로 이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이건우 선생님 감사드리고 이건우 선생님 얘기는 밤새도록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여러분 모두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